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과제물 하셨던 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4차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1차시 과제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객관성, 상대성, 역사성 가지고 다른 예시들을 들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객관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래서 상대성.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맥락에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객관성에는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률, 청소년 자퇴율,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할 비율, 이제 이런 것들이 객관성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상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소수자 문제, 그러니까 이런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달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의 권리를 달라, 또는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달라. 보통 이제 동성혼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부분이 사회 문제시가 되는 곳이 있고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병역 거부 같은 경우도 좀 명확하죠. 징병제 국가들한테만 보통 나타나는 그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음주 문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이 예전에 음주에 대해서 관대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사회 문제, 그러니까 교통사고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억울하게 이제 희생당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려고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예, 윤창호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성에 해당되겠고요. 자, 역사성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언제나 참정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만 18세 선거권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저출산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저출산을 원했죠. 그쵸?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핵가족화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세대들이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 세대와는 좀 다르게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 3차식 과제물인데요. 제가 두 개를 냈었습니다.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문제, 그 다음에 마취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 자, 요거는 피해자한테 30년형이 지금 선고가 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을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시오 라고 했죠. 자, 저는 요거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1번과 2번의 내용을 향정신적 약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포폴이나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을 잠시 마취시키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향정신적 약물의 오남용을 통해서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또한 의식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기능론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향정신적 약물 오남용 사건임에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연예인보다 가혹하고 연예인이 정재계 인사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바로 사회적 신분이 달라서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일반인이 가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정재계 인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배층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현상이다. 갈등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원래는 치료제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 범죄가 된다라는 그런 범죄에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그런 과제물을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잘 하셨고,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숙제를 가지고 제가, 그 나이스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제물을 웬만하면은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험 한 번밖에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등교 계약 하셔서는 우리가 수행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쵸? 이 수행평가 관련해서는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우리 시험은 한 번만 본다는 거, 예,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태도는요, 페이지 2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적 태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방적, 객관적, 상대주의적, 성찰적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방적 태도는요, 우리가 21쪽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무조건 따르거나 배격하지 않으면서 어떤 주장이라도 확실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전까지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는 개방적 태도라고 그래요. 즉 확실해지기 전,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 연구가 끝나서 나타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이, 그 결과라는 것이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놨던 가설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명이 될 때까지는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고 법칙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개방적 태도라고 그래요. 단 특정 이론을 무조건 따른다든지 배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이 개방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론을 내가 좋아서 맹목적으로 따른다든지 또는 이 특정 이론을 무조건 배제를 한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이 관련된 모든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확실하기 전까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단정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객관적 태도에 대해서 볼게요. 자, 객관이라는 말이 있죠. 객관.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요소들을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견을 배제를 해서 객관성을 보장받으려 하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 뭐냐면 중립이란 말이 되겠죠. 그죠? 중립, 가치 중립적인 거.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 역시 뭐냐면 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객관적 태도가 되겠다. 자, 이게 22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가 22페이지 이제 밑에 하단부 쪽에 보시면은 상대주의적 태도가 나옵니다. 자,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상대주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시대와 사회적 맥락,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과 그다음에 환경을 고려하여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그래서 역사적 특수성,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 대상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연구 대상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 나이대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여러분 그 특수성을 제가 인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상대주의적 태도하고 지금 객관적 태도하고 서로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회계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관이 섞이게 되잖아요. 나의 선입견이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즉 객관성을 보장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전혀 다른 연구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성찰적 태도인데요. 자, 우리가 반성이란 것을 하면은 성찰한다. 반성이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찰이란 말인데, 이 성찰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반성 또는 성찰이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남의 연구가 아니라 나의 연구를 가지고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연구하는 절차를 다시 생각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빼먹은 것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나의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거죠. 그죠?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성찰적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나의 연구,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명확하게 알아내고 다음번에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또한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함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류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구에서 원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나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찰적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드디어 연구 방법의 큰 두 가지의 줄기가 있어요. 하나가 양적 연구고 다른 하나는 질적 연구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양적 연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양적 연구할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량, 그 다음에 수치, 숫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양적 연구에서 보통 같이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수량, 무슨 수치, 무슨 숫자에 대한 내용이냐?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획득되어지는 계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란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계량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수치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느냐? 법칙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이고 불변할 법칙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자연 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이 자연 현상을 밝히려고 할 때 이런 양적 연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부분이죠. 뭐냐면은 어제 비가 얼만큼 왔고 오늘 비가 얼만큼 왔고 그 다음에 내일은 비가 얼만큼 올 건지 예측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제 10mm 왔고 어제 20mm 왔으니까 내일은 뭘 몰라도 10mm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그 다음에 불변적인 법칙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양적 연구의 기법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왜 자연현상이란 말이 나오느냐? 바로 이 실증주의 탐구관 때문에 그래요. 실증주의 탐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증주의자라고 보면 되죠. 이 실증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야,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기본적인 속성은 같기 때문에 이들을 연구하는 방법 역시 같아.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어떻다? 같다. 그러므로 자연현상을 연구하듯 사회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즉 방법론적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면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뭐 하려고 하고 측정을 하면은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쵸? 그 계량화된 것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일반화의 작업을 거쳐 하나의 법칙으로 또는 이론으로 형성을 한다. 이게 가능하다. 이것이 양적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자, 첫 번째,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라는 것을 하시게 되고 또는 어떤 것을 조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연구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연구를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데 막연한 것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 잡는 거예요. 가령 게임 시간과 성적은 연관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게임 시간과 성적은 연관관계가 있다. 자, 써봅시다. 자, 게임 시간과 성적은 연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그럼 게임 시간이 높으면 성적이 떨어지나? 반대로 게임 시간이 많이 가졌던 친구들이 적게 가지면 성적이 향상하나?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게임 시간과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럼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게임 시간이 높을수록 성적은 떨어질 것이다. 두 번째, 반대로 게임 시간이 줄어들면 성적은 높아질 것인가?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네. 또는 가설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이 이 연구 설계에 들어가서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바로 연구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해요.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자, 결과들 도출을 했어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무엇에 빗대어 보느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정을 했던 이 가설과 비교하는 겁니다. 아, 결과를 봤더니 게임 시간이 높을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반대로 게임 시간을 줄였던 친구들이 그 다음 성적이 올랐던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가설들을 봤을 때 같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설이 검증이 되었고 이것을 일반화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설이 틀리게 되는 거니까 연구를 다시 진행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설 설정에서 얘기하는 가설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다가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여러분들 연구하실 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아까 같이 게임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적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게임 시간과 성적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변수라고 그래요. 즉 뭐라 하냐면 구별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개념이야. 그래서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성별, 국가,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즉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됐죠? 그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게 있는데, 자, 독립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것을 끊을게요. 나라 예산이 많아질수록 할 때 이 나라 예산은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을 때, 그때 이 뒤에 나타나는 이 국방부 예산이 이 나라 예산에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라 예산이 많아지면 원인이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가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우리 뭐라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이게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가 뭐다? 종속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 예산이 많아질수록 국방부 예산이 높아질 수 있다 또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는 변수가 뭐냐면 바로 종속변수고 이 종속변수가 어떻게 나오도록 하는지 그 원인을 제공하는 변수가 무엇이다? 바로 독립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요 정의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부의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시간을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네.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적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은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고 결과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요런 반비례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부의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나라 예산이 많아질수록 국방부 예산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정비례 관계에 따라서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는 관계를 우리는 정의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와 인간관계가 있는데, 자,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으면은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예산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국방부 예산이 줄어들거나 많아지면은 이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무조건 이게 나타나야 돼요. 가령 구름에 습기가 많으면 비가 올 확률이 높다. 맞죠? 근데 구름에 습기가 많다고 해서 비가 올 확률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름에 습기가 많은 것은 그만큼 비구름이 된다는 얘기고, 비구름이 되면 당연히 얘가 비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독립변수는요, 이 종속변수가 오로지 뭐예요? 높다라고만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습기가 많으면 반드시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이거는 이해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관관계예요. 나라 예산이 많아질수록 또는 적어질수록 국방부 예산이 높아지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라 예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방부 예산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건 나라 예산과 국방부 예산은 어때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그치? 그런데 인과관계는 보세요. 구름에 습기가 많으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구름이 되면 비가 올 확률이 높죠. 그죠? 비가 올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통 높잖아요.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습기가 마르면 할 때 이 구름은 독립변수로서 비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 비에 대한 이 종속 변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 인과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통. 예. 이게 보통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 또는 이제 그 앞에 있던 연구 설계 단계에서 자료 수집 방법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대상들 또는 연구 대상들한테 질문지를 배포를 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설문지에다가 응답을 하면 그것을 회수해 와서 통계를 돌리는 겁니다. 통계하는 거예요. 실험법은요, 통제된 상황 속에서 연구 대상을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르모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험용 쥐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을 어떠한 케이지라고 그러죠. 그 우리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약물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는 실험법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치와 처치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어떤 백신을 만들려고 한다. 예,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 게 그거니까.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험용지를 2마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마리 다 어떠한 이제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백신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넣고 한쪽은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된 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런데 이 집어넣어서 활성화가 된 쥐인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만든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죽었냐 안 죽었냐 해가지고 뭐예요? 자료를 각각 수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사회현상으로 돌이켰을 때 자, 게임을 하는 두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둘 다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한쪽에는 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를 감시시키는 그런 집단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방치하는 거예요. 알아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게임을 하게 냅둔다든지 그랬을 때 각각의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실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이 4차시 과제물은요. 우리 5차시 과제물에 그대로 써먹을 거기 때문에 이 4차시 과제물을 정말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우리가 굳이 꼭 한정을 두자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회 현상 또는 사회 문제에 좀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를 써보자라는 거예요. 꼭 가설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설 아니어도 좋고요. 그냥 간단한 이제 뭐 주제 또는 간단한 뭐라고 하죠? 뭐 항목 뭐 가령 이제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 정하셔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4차시 과제물 가지고 우리는 5차시 과제물을 수행을 할 거고요. 5차시 과제물 가지고 6차시 과제물까지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과제물을 하실 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